for the only one I see. This very, very extraordinary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other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oh. Stop the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h, oh, is for the only one I see. This very, very extraordinary is even more than any other can love. Is all that I'm gonna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Shoo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망곤의 북살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죠. 공간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신비로운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풀어나갈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북살롱 마스터 망곤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정치철학자 김망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망곤쌤을 뵙기 전에 조금 수소문을 해봤어요. 네. 망곤쌤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데요? 아닙니다. 아니, 다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네. 거리의 정치 철학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저희 정치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바로 거리의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거리의 철학자였죠.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과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거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학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교실이 굳이 학교일 필요는 없겠다. 내 교실을 거리에서 지어보는 건 어떨까? 제가 가서 드릴 말씀보다는 가서 열심히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리의 정치철학자라고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뭔가 훨씬 더 저희한테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럼 감히 우리 망곤쌤을 소크라테스처럼 강의하시는 소망권 소망권 어떠신가요? 이게 원래 큰 망곤이어야 되는데 소망권 작아도 괜찮습니다. 네. 자, 망권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공간을 또 아주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 신주현이고요. 부캐로는 네, 그 논스톱 식물 집사 아피스토 TV라는 그 식물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캐도 있으시군요. 네.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두 아이의 엄마 이정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예쁘게 또 커플로 맞춰 입고 오셨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5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오은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배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그 티셔츠 맞추신 거군요. 네, 저희 대표 단체복이에요. 아, 저희는 전투복이라고 부릅니다. 전투복, 오늘 전투복을 입고 아주 무장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로 작곡하고 연주하고 있는 9살, 7살, 5살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와. 이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저희 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삼형제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우와, 이게 레벨이 좀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오늘 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저희들이요 할 이야기는 엄마들의 뜨거운 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책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아, 한나 아렌트?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예, 아마 여러분이 이 제목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책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이드로서 한나 아렌트 평전이라는 책을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 평전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책 중에서는 가장 쉽게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엄마들의 뜨거운 정치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께서 한나 아렌트와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2006년에 독일에서 한나 아렌트를 독일을 대표하는 21세기 사상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가 한나 아렌트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긴 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나 아렌트라는 인물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라고 한다면, 한나 아렌트는 정말 우리한테 특이한 질문을 던졌던 사상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20세기에 최초로 인간들이 경험한 정치 체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최초로 인간들이 경험한 정치 체제? 20세기요? 민주주의인가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 이전에 있었죠. 아, 그래요? 뭘까요? 20세기에 최초로 인간이 경험한 정치 체제는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의 기원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전체주의를 들여다봤더니 이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의 급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악의 급진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악의 급진성, 그 실체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공공사를 놓고 같이 이야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주의에. 그런 곳에서는 악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나 아렌트가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요, 한나 아렌트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불운하게도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한나 아렌트가 태어난 시대가 바로 나치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수가 될 수가 없어서 독일에서 시온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난민 철학자. 난민 철학자요? 한나 아렌트는 난민이었습니다. 1937년에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독일 국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 나치가 이제 독일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을 억압했었는데요. 한나 아렌트도 거기에 말려들고 맙니다. 1941년 무렵에야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1950년까지 한나 아렌트가 국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 권리가 없는 인간들, 특히 공공의 장소에서 목소리가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요, 아렌트가 자라는 동네를 좀 설명해 드릴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독일의 린덴 지방에서 태어나서 케니스베르그라는 도시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케니스베르그 하면 떠오르는 혹시 철학자가 계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세요? 모르겠는데. 네. 케니스베르그는요, 칸트의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칸트는 케니스베르그를 떠나본 적이 없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케니스베르그는 대표적인 칸트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14살 때 이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탁월한 이 철학자의 이야기 듣다 보면 가끔씩 재수가 없어지죠.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14살 때 순수 이성 비판? 14살 때 난 뭘 읽었지? 네, 제 마음이 읽힌 기분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사진은 한나 아렌트가 21살 때 사진입니다. 21살 때 박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야스퍼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미 20살 때 대학을 끝냈었는데 그 이전에 선생님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하이데거라는 인물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역작을 쓴 그 철학자죠. 그리고 이런 실존주의적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나 아렌트는 모든 사유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거는 저희가 아이 낳아보기 전이랑 아이 낳은 다음에 느끼는 거랑 딱인데요? 그죠? 예,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네.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네, 책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예. 아빠인 저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나 아렌트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기반해서 사고를 하고, 그리고 경험에서 발을 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의 초기의 대표작입니다. 첫 번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이고요. 한나 아렌트의 출세작입니다. 1951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 유대인 절멸 계획을 나치들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렌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는 히틀러가 찍어서 눌러서 만든 체제가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전체주의는 뭐냐?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로워진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외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어권을 들여다보면 론리라고 하는 외롭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있지만 쓰이지 않는 말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외로움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 소위 말해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호소할 것 없고 버려지는 그 상태가 20세기 초반에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독일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외로워진 사람들이, 사실 이 외로워진 사람들, 도움 없이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손길이 이게 히틀러의 손이든 아니든 별다른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라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은 1958년 작품인데요. 전체주의 기원과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지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외로워진 사람들이 왜 외로워지느냐? 공적인 장에서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목소리를 가져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인간의 조건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10월 29일이라는 이날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10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생일이거나 김만권 쌤의 생일.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저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 식물 유튜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시즌이 사실 분갈이 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분갈이가 너무 좋은 시즌. 네, 그래서 혹시 집에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네. 꼭 이 10월 29일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 무슨 날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집에 죽어가는 식물을 꼭 데리고 가서 살려보십시오.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29일은 바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방자치의 날에 인간의 조건인가? 바로 이건 저희 정치학에서 흔히 하는 말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조성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성의 원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말만 들어서는 정말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 보조성의 원리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낮은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원칙입니다. 그 가장 낮은 단위가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정치 단위는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공봉사에 참여하라. 여러분 지방자치에 좀 가까이 계시나요? 지방자치 효과를 느끼십니까? 지방자치 맨날 우리가 그냥 선거만 하러 가죠.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하시던 분이더라. 그리고 그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희한하게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분이 누군지를 정보가 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지방자치가 여전히 우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리가 멀었던 지방자치가 저희들한테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무렵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지방자치체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자기 주민들을 보호하겠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제가 사는 곳이 대구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대략적으로 확산된 것이 대구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구에 살면서 굉장히 큰 공포를 느꼈는데 그때 대구가 지방자치가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사건이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던 건 뭐냐면 팬데믹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과제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예,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실 때 느낌이 어땠나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로 뭐 간식이라도 좀 사주고 그 애들한테 간식 사줄 때도 이거 대통령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국가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낸 세금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 사실 우리가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처음으로 여론조사 같은 데서 내가 세금 내는 효능감을 느낀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희 지각생이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국가가 먼저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상남도에서 먼저 나왔던 제안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이걸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복지 정책 어떤 대결로 발전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팬데믹 기간의 지방자치체, 특히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은 저희들이 아마 바라고 있었던 지방자치체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팬데믹 시대 때 저희들이 지방자치체를 발견했다. 여러분에게 다가왔다.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 설득이 됐나요? 항상 투표는 했으나 잘 못 느꼈다가 그때 뭔가 작동하고 있구나를 딱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시기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를 여러분이 준비한 판넬에다가 한번 써주실 수 있나? 예. 그래서 그걸 써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네, 망건쌤 힘들었던 게 많은데 하나만 써야 되나요? 많이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간 쌓여왔던 분노를 여기에 다 지금 토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벌칙이라고 해도 되나요? 지각생에게 먼저 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경환 네. 님. 예. 온 가족이 집에 있어서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가족이 다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4시간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씩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이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을 벌컥벌컥 연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하나둘씩 쌓이면서 훈육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뭐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24시간을 함께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같이 그 공간에 있으셨던 사라 선생님. 예. 네, 저는 매일 재난 문자가 울렸잖아요. 제가 사는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청에서 계속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됐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뭐 못하겠네 뭐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자꾸 주의를 주게 되고 뭐 오늘 뭐 어딜 가자 그러더라도 너무 심하면 또 안 나가는 걸로 바뀌니까 아이들 실망하고 심지어 집 앞에 있는 놀이터도 못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심했을 땐 또 그랬었죠. 네, 마트도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워낙 민감하긴 하세요. 미세먼지에도 민감하시고. 저는 아까 전에 그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너무 공감하는데 특히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면 더 힘들겠죠. 같이 있다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들겠죠. 저는 혼자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던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육아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야 했고 또 아이가 아프면은 코로나에 걸리면 제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 했던 그런 상황도 힘들었고 근데 심지어 제가 아픈데도 아픈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그 상황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가사는 기본 옵션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멀티플레이어로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외롭고 맞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누가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끼리 막 이렇게 톡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었어요. 맞아요. 오은서님은 저는 고립감과 돌봄 노동에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돌봄을 하려면 아이와 접촉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항상 저 혼자 다 해결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아빠가 회사에서 걸려왔는데 아빠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인 저와 아이랑만 같이 고립된 상황에 있고 점점 계속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외로움을 느끼고 한참 사회성이 발달할 시기인데 계속
친구들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돌봄이 안 되고 계속 고립 이게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또 이정희님 자기 관리라고 쓰셨네요. 저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감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만약에 그 확진자가 되었으면 자가격리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됐고 손소독도 이렇게 하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자기 관리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신 우리 신주연님. 저는 방학도 방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쯤 아이들이 방학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은 안 오고 방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면 한 달도 아니었죠.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 뭐 다시 학교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돼서 그때부터 좀 저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여름방학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계속 방학이더라고요. 거의 한 1년 정도로 애들이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출판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사와 집을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은 계속 집에 있고 저희는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 계속 방학 또 방학 그리고 계속 방학에 되는 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힘들었죠. 너무너무 공감돼요. 제가 지각해서 그러는데 아기가 몇 살이에요? 저희가 지금 12살 딸, 9살 아들 이렇게 둘 키우고 있어요. 네네. 12살, 9살. 네네네. 여기 두 남매와 삼남매가죠. 삼형제입니다. 저. 삼남매랑 상형제는 다릅니다, 아, 선생님. 네. 엄연히 다르죠.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고립육아 같이 육아 얘기인데 저는 아이가 202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조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제가 집에서 키워야 된다는 게 이게 뭔가 감옥에 갇혀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 하나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갑자기 그 시간이 막 떠오르네요. 네. 아니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5살 뭐 이 정도의 아이들은 한 3분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이게 막 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시면 다 저한테는 불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그래도 그 시기를 잘 버텨낸 우리가 너무 스스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수고했어요. 다들 정말 너무. 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여러분, 이 팬데믹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돌봄에 관해서 물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들이 돌봄과 관련해서 팬데믹 기간에 아주 좋은 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좀 이 돌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I'm holding on your rope, got me 10 feet off the ground. And I'm hearing what you say, but I just can't make a sound. You tell me that you need me, then you go and cut me down. But wait, you tell me that you're sorry, didn't think I'd turn around. You say that it's too late to apologize. 제가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으면서 간담회가 무슨 뜻일까 하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즐겁게 대화하는 거라고 써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사전적 의미처럼 아주 가볍게 즐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이렇게 3명이 있고요. 돌봄, 방과후가 직영이어도 아니어도 사실은 관계가 깊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는 내년 되면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너무 좋게 받았던 이 혜택들을 내 아이의 후배들,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같이 키우고 있는 다른 엄마들의 아이들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화가 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흥인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구형 돌봄이 1호로 시작됐어요. 실수요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구형 돌봄 자체만으로도 저는 회사 생활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큰아이가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른 교육청에서 타 구에서 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좀 다른 게 1교실에 이제 선생님 2분이 계셨던 거랑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입출입이 자유로웠던 것,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과목들이 있거든요. PDP든 뭐 드럼이든 여러 가지 개설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요. 간식도 좋고 밥도 되게 좋은 걸로 애가 맛있어 하는 것들로 잘 먹여주고 밤 8시까지 아이들 돌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시까지 돌봄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좀 눈치 보지 않고 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안관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돌봄 보안관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회사가 일산에서 끝나서 땡 하고 와도 8시까지 오기도 되게 벅찰 때가 많았는데 그때까지도 너무 안전하게 잘 아이가 있었고 제가 회사를 관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다니고 있었고요.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중구에서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큰애 때랑 둘째 때는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었죠. 왜냐면 보통의 돌봄은 학교가 끝나면 한 2-3시간 정도만 봐주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학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둘째 아이 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2019년에 중구형 돌봄으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좀 혜택을 보았어요. 그래서 막내 때는 아침에 오전 돌봄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애를 돌봄에 맡기고 가면 오전 간식도 먹여주고요. 1교시 수업하기 전까지 애를 데리고 있어 주다가 수업 시작 전에 애를 이제 교실로 보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안심이죠. 그리고 진짜 저는 제가 장담하건데 저는 낳기만 하고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키워주셨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 너무 아이가 지금 오히려 인터뷰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고 하는 친구고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는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겪지 않아도 아이 입에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중구형 돌봄이었죠.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저희랑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었다. 우선 1교실에 선생님 한 분이 25명을 케어한다는 점이 제일 우려스럽고요. 그럼 돌보면 사라지게는 언제든지 발생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안과 학교 밖에 돌봄 시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교육청으로 학교 안은 교육청이 관하고 학교 밖은 민간 이탈을 하겠다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건 거기서 질적인 차이인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되게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만족도가 높다라는 게 단순히 뭐 무상이고 아이들 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좋고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과연 민간 이탈으로 갔을 시 그리고 교육청으로 갔을 시 구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유지되겠느냐. 저는 솔직히 정치가 뭔지도 몰랐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어머니들이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정치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구라는 게 왜 있느냐, 그리고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요번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 교육청으로 이관.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 이 중구에서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고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은 누구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는 사람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엔 어디가 필요하구나, 어디가 필요하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순간들 바람이 나무를 춤추게 하듯 멈춰있던 내 시간을 그대가 흔들어 깨어나게 해 그 손길로 소중한 사람. 중구에 저런 체계가 있다는 사실에 네, 충격이면서 좀 와 부럽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약간 전체주의 체제에서 네, 저 숫자는 정말 나오기 힘든. 네. 네.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98.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공공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보는 동안에 전 영상을 보는 동안에 여러 얼굴이 겹쳐졌어요. 제 아내의 얼굴, 그리고 어떤 가정을 같이 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돌봄이라는 것들이 엄마의 역할만은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같이 부부가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는 건 어느 부모나 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돌봄이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어느 사회보다 빨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65세 이상이 7%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고령 사회는 그 2배인 14%,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70년에 이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이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내 옆에서 같이 살면서 나를 지켜봐 줄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일수록 공공의 돌봄이 자연스럽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현상, 이걸 우리가 고독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사회적 도움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고립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로움사라고 표현해야 오히려 더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이 외로움, 고독은 이게 의학적으로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용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통계를 잡을 근거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가운데 청년 고독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고독사는 한편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문제를 던집니다. 왜? 가족의 해체, 약화,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돌봄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가 이 돌봄 노동자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봄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돌봄의 영역 자체가 자꾸 민영화의 영역으로 가다 보니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저희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어머니들이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10% 내지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화를 더해도 모자랄 판에 민영화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와 내 부모님을 돌봐주시는 돌봄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민주노총과 돌봄 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7년 6월에 창립된 단체이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맨 처음 시작은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칼럼을 썼어요. 엄마 정치라는 칼럼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양육자가 되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너무 괜찮지 않다. 이 칼럼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입시다 해서 한 40여 분 정도 모여서 첫 모임을 진행을 했고, 이게 엄마가 되는 순간 사회적인 모든 경험들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아이를 동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2020년부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가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세상에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 우연히 보게 된 게 핑크 노모어를 보고 저는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핑크 노모어 사업이 아마는 무조건 파란색으로 나온다든가 여아용은 무조건 분홍색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걸 좀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처음에 뉴스에서 접했거든요. 굉장히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너무 평범한 엄마들이 엄마로 나와서 양육자로 나와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저 딴에는 어떻게 저런 양육자들이 존재하지? 라는 생각에 되게 머리를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치하는 엄마들 들어오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정말 내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에, 그러니까 장애인 영역이라든지 사실 돌봄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차별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에게도 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세다. 그러니까 정치도 세고 엄마도 세고 세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정치하는 엄마들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라는 거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은 좀 동떨어진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근데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 아 이게 좀 부당해, 혹은 아 이런 거는 정부가 국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 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말하는 거, 거기 가 닿게까지 우리가 계속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그냥 드러내는 게 정치더라고요. 우리가 양육자들이 여기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동들도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좀 봐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진짜 정치인 것 같습니다. No matter how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 정치라고 해서 사실 의회 정치도 있고 여러 정치의 형태가 있지만, 저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가 그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재 실제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회라던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던가 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던가 또 학교로 보면은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견을 내고 정당하게 또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누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이 정치다. I'll be here for you. If I could fly above. 네. 사실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엄마란 단어와 정치라는 단어가 이 만나기 참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효과를 내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이 단체를 통해서 몸소 느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엄마들이란 타이틀이지만 아빠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엄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실제로 진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를 느끼겠는데, 활동하시면서 좀 힘든 시간들도 많이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시간과 뿌듯한 시간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뭐 집회에 참가를 해서 직접 발언을 한다던가, 근데 그런 과정을 집회를 준비하면서 발언문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과정이 되게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고, 이 목소리가 중앙정부까지 닿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닿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우리의 의견과 목소리가 전달이 된다면 그게 또 같이 뿌듯함으로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권쌤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집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나서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집회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회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집회를 먼저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집회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쓰는 마지막 수단이죠. 우리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니까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우리의 돌봄에,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가 이렇게 다 살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일을 공공의 영역에서 내몰아서 자꾸 민간의 영역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민들, 이웃들, 주민들을 돌보는 일이 정말 이윤을 남겨야 될 일일까요?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돌봄을 자꾸 민간의 영역으로 내보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이제 부끄럽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정치와 엄마가 만나면 쎄 보인다.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맞아. 정치와 아빠가 만나면 쎄 보이나요? 뭔가 엄마라는 단어가 그런 이미지가 알게 모르게 씌워진 것 같아요. 그쵸.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깥에 나오니까 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정치에 나선 여성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사실 그 1898년에 있었던 우리가 여권 통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선언은요, 여학교 설시 통문이라고 하는 여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통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여성의 참정권, 그다음에 교육권, 그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자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통문을 낸 집단이 찬양회라고 하는 집단인데요. 이 찬양회는 북촌 고관 대작의 부인들 뿐만 아니라 기생들, 첩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계층들을 막론하고 모여있는 그룹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을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누가 뭐 기생, 첩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게 그런 구분이 되는데도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네. 혹여 이목구비와 사지 오간 육체가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내들이 벌어주는 것만을 앉아서 먹고 평생을 깊은 규중에 있어 남의 제어만 받는가? 사실 이 여권 통문에서 끝나지 않고 찬양회는 그 다음 달에 국가의 연명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문은 훨씬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끼리 서로 호명을 해서 우리 같이 운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과 이제 남성들을 설득하고 관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상소문은 훨씬 여성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그 흔히 말하는 인권선언으로서의 여권 통문 같은 경우는 약간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상소까지 발전된 경우는 결국은 어떤 제도 개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권 통문이 나오기 이전에 여학교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학당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여학교를 만들겠다고 굳이 통문을 돌리고 상소문을 올렸느냐. 이거는
국가가 공인하는 여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선교사들이 만드는 학교나 사립학교들은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하는 것인데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확실히 여성들이 사회를 진출할 수 있고 그 지식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거잖아요. 양반들 및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걸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은 이 선언 자체는 그러면 여성이 이제 사적 영역에 남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생각은 그 당시에 독립협회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생각하고도 굉장히 많이 일치했기 때문에요. 독립협회에서는 엄청 그 찬양회를 지지하고 지지 선언도 해주고 정치 참여를 뭐라고 이해할 것인가를 좀 확장시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신들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여권 통문이 하다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모임들이나 모든 이제 운동들이 그렇듯이 누가 운동의 자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늘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반집 여자들, 그러니까 본처들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기생들이나 아니면 첩들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신문에 내요. 바로 며칠 뒤에 어떤 첩이 장문의 기고문을 냅니다. 그 기고문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들이 첩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그럼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이나 첩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반 여성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드는 것을 알고 기생들은 또 기생들대로 모임을 만들어요. 자기네들도 뭔가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공적 영역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와 오히려 가깝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질문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회의 실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여학교 운동을 통해서 순성학교라고 하는 여학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순성학교는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국가 공인을 받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국가 예산도 따고 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사실은 어떤 결실들을 보는 것 같은 작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잡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여성 잡지들도 막 출연을 하고 여성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체로 이 잡지들의 내용들이 사적인 어떤 고통을 서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고통을 나눔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면 굉장히 쉽게 이 운동이 식습니다. 이게 연장되지 않고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개인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 처음에 그 생각들, 내 딸에게는 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자신의 고통을 어떤 사적 영역에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사적 영역에 남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제도적인 변화나 어떤 공적인 장으로서의 확장성 자체가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기에 기회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너무 없었다. 예. 공적인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계기들이 그리고 그런 종류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렌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들 사이에 공통의 감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의 감각이 영어 표현으로는 common sens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명확한 개념이나 이성적 이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야,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공통의 감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속시키고 어떤 공공사를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공통의 감각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정치 영역의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르지만 같이 나누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 지방 정치가 바로 여러분이 공통 감각을 형성하고 그리고 익히는 좋은 배움터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나렌트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방자치 어떠십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공통의 감각을 느껴야지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와 닿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웃들과 소통하는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실 소통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요즘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이 이웃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물음과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저도 고민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정치인만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내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한나쌤의 그 관점인 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리고 타인의 어떤 그 고통에 공감하는 그 타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을 한 게 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제가 겪어온 삶을 제 딸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 발벗고 바꾸지 않으면 내 딸도 그대로 나처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가 하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찾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희 선생님. 좀 울컥하네요. 그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외로움을 겪을 만큼 굉장히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나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운이 좋구나.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운이 좋다는 것이 이게 말이 다 되나? 그게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더 많은 이웃들을 좀 내가 챙겨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또 층간소음 때문에도 이거 참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웃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도 정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이것도 하나의 지방 정치의 쌍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제가 쓴 곡 중에 고독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영어 제목으로는 홀딩 온투라고 지었어요. 영어 제목으로. 왜냐면 제가 느낀 고독과 외로움을 이제 느끼면서 저 또한 누군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쓴 곡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제일 가까운 이웃에서도 혼자 외로이 이렇게 홀로 있지만 누군가에 붙잡고 싶고 붙잡힘을 바라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좀 정말 좀 세심하게 이렇게 돌아보고 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정치하는 엄마들 VCR 볼 즈음부터 약간 답답함이 차오르더라고요. 이 유머를 아까 울컥함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게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뭐
민영화되는 것에 대한 이윤 추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윤을 추구할 일인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 돈 얘기를 하자고 하면 돈으로 이제 맞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돈을 냈잖아요, 사실. 세금으로 다 돈을 냈고 국가로 묶여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이윤 추구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면서 호소해야 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별로 느낌이 없다가 오늘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더 큰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답을 내고 가고 싶은데 답은 안 나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여쭤봤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하는 데서 그 대답을 찾은 것 같아서 윗집과 아랫집 층간 소음으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된다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옆집, 윗집. 사실 저희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상회의 회를 하거든요. 저희 같이 사는 분들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작은 씨앗이지 않을까? 제가 미처 몰랐던 거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저도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 배우고 약간 갑니다. 감동받은 게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뭔가 답답함, 문제점 얘기하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벌써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모여서 공공의 이야기로 꺼냈다는 자체에서 한나 벌써 아렌트가 기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한나의 말대로 우리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눈앞에 놓인 것과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나가 살던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한나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이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이 한계를 설정하며 다시 배열하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새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버스를 기다려 널 싣고 모퉁이를 돌아 내 앞에 멈춘 버스를 내리는 사람들 모두 살피다 내게 오는 너의 손을 잡겠어. 아파트 유리마다 비춰진 내 모습에 설레고 널 만나게 되면 부를 노래 혼자서 연습해 너와 함께 걷는 길 여름은 지나고 가을꽃 피었네 그대 두 눈을 감아 어젯밤 꿈에 흐르던 멜로디를 따라 우리 함께 걷는 길 별들은 빛나고 달빛은 조용해
나를 불러줘 너의 눈처럼 투명한 목소리 너의 목소리